오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이에 앞서 명동 대성당에서 가톨릭 신자 당선인이 한자리에 모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5월 성모성월을 맞아 서울 연신내 성당에서 성모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도 함께해 성모 신심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주의를 맞아 주교회의 청소년 사무위원장 김종강 주교가 담화를 냈습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라는 로마서 말씀을 주제로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을 인사이트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가톨릭 신자 당선인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당선인들에게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 청년대회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 앞둔 20일, 가톨릭 신자 당선인들이 한국천주교회의 심장인 명동대성당을 찾았습니다. 서울대교구 주교단과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미사. 당선인들은 가슴을 3번 치며 참여하고 대주교의 기도에 소리내어 응답했습니다. 미사에 참여한 당선인은 24명. 정당도, 의원 경력도, 나이도, 지역도 모두 다르지만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 하나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자 국회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 소속된 당이 어느 당이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보다 먼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시며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와 화합이 절실한 시대. 정대주교는 당선인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년 앞으로 다가온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위한 당부도 함께 전했습니다. 모든 그 종교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는 소중한 순례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기도가 성당에 울려 퍼지며 미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당선인들은 성체를 모시고 저마다 간절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소명대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미사 후엔 서울대교구청에서 친교를 나누는 오찬도 이어졌습니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천주교 신자는 80명. 전체 의원 가운데 26%가 넘습니다. 오늘 미사는 신자 당선인들이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대성당에서 CPBC 김혜영입니다. 5월 성모성월에 거행되는 성모의 밤은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며 특별한 공경을 드리는 신심 행사인데요.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와 함께해 더욱 특별했던 연신내 본당 성모의 밤 행사에 이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당 앞마당에서 신자들의 묵주기도가 한창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미사로 봉헌된 연신내 본당 성모의 밤은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로 시작됐습니다. 성모송 한 번이 성모님께 장미꽃 한 송이를 전하는 것이기에 신자들은 정성스레 기도에 임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초에 불을 붙이며 시작된 성모의 밤. 이상범 주임 신부는 성모님께 정성스럽게 화관을 씌워드립니다. 장미꽃과 촛불 봉헌이 이어지고
색동저고리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성모님께 장미를 봉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를 설명한 구요비주교는 성모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느님께 전구해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언에 따라 성모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대신 이렇게 열심히 전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성모님의 존재는 매우 특별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이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날 성모의 밤 행사는 정겨운 씨의 해금 연주에 이어 성모님께 드리는 시가 낭송되면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연신대 본당은 성모님을 수호성인으로 모시는 성모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본당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해마다 성모의 밤을 봉헌해왔습니다. CPBC 이희민입니다. 이번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자 한국교회가 정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청소년 사무위원장 김종강 주교가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 김종강 주교가 발표한 청소년 주일 담화 주제입니다. 김 주교는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2025년 희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셨기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건 행복을 향한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희망을 향한 희년이 내년 한 해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하루하루 일상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희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로 든 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희년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공고한 건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입시와 취업에 대한 불안, 가족과 친구 관계로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난다며 청소년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고 용서하기 바란다고 위로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셋째로 당부한 건 기도입니다. 김 주교는 하느님께서 청소년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기쁨과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 주교는 희망을 간직한 청소년들의 모습이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희망과 기쁨이 될 거라며 이렇게 희망을 품고 전하는 모습이 바로 희년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오갈 데 없는 청소년들에게 20년째 보금자리가 돼주고 있는 돌봄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주 아미고의 집인데요. 김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전주시 한 주택가. 입구에 널린 빨래가 이곳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학령기 가정 아동들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바로 아미고의 집 풍경입니다. 아미고는 아이들의 미래를 고귀하게 밝혀주는 가족의 줄임말이자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성가정 카푸친수의 소속 수녀 3명이 아이 7명을 엄마처럼 때론 친구처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기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이고 행동으로 하느님 사랑도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습 지도를 받거나 미술, 외국어 등을 배우며 함께 생활합니다.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신앙교육과 안전교육, 올바른 성지식을 배우는 성교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 30여 명이 자립에 성공했습니다. 아미고의 집 원장 마르가리타 수녀에겐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반면 세월의 흔적은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급한 대로 도배는 했지만
곧 다가올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곰팡이도 생기고 무리도 새요. 만약에 10년 후, 15년 후 우리는 혹시라도 새로운 집 지을 수 있으면 그거 좋을 것 같아요. 애들 위해서. 그럴 때마다 후원자와 봉사자들은 든든한 원군입니다. 마르가리타 수녀는 이들을 위해 매일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청합니다. 애들 미래까지 준비 다 잘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애들 위해서 인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지쳐있는 청년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청년 문화 공간 주 콘서트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송창환 기자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편안하게 위안을 받고 또 위로를 받아 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로 받으시고 그 받으신 위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는 또 그렇게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또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희생인 줄 알았는데 미혼 한부모와 임신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 어린 나이에 가족들의 반대에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수혜 대상자 미혼모를 김정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19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모 씨.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로 낙태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너무 엄한 편이셨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두려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씨는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길래 세상에 태어나 빛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가 싶어서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낙태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너무 못하겠다 해서 그냥 제가 잘 키워보면 되지 않을까. 이 씨는 누군가는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 클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씨는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진짜 나만 바라보고 사는구나 할 때 진짜 내 편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편이구나 싶을 때 그럴 때 가장 보람찬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그냥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때론 엄마가 처음이기에 힘듦을 느끼기도 합니다. 뭔가 알아줄 수 없을 때 저도 처음이다 보니 다 서툴러서 아이가 뭘 원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 씨는 미혼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대부분의 금액은 이제 아이 이름으로 적금으로 넣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거 그런 것도 해주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한 번씩 사주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 원더 패밀리는 여성가족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어 미혼 한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 지금까지 총 150여 명이 매월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그런 한부모 그런 미혼 부모가 아이들을 보다 더 행복하고 또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면 좋겠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단체는 국가가 더는 피해자 구제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시라는 인사가 좀 무색할 정도로 마음고생을 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중 한 명이시잖아요. 그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죠. 시간은 좀 많이 지났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지금 특별법 개정안 촉구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고요. 또 이제 그 형사 사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습니다. 거기 모니터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법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1일에도 대구 피해자 한 분이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특별법이 나왔음에도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피해자들이 직접 뭔가를 이제 대책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니 된다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절망감이 이제 계속 휩싸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피해자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식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이 고립이 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지금 그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도 바뀐 게 없다는 건 내내 저도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제가 직접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낙찰이었기 때문에 그 낙찰을 받았는데 또 그 나라에서 100% 해주겠다는 경락대출이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들도 저처럼 이렇게 낙찰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은행에 가서 들어보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이 좀 높아도 안 되고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그 기준이 타이트하겠죠? 그렇죠. 기존에 전세 대출이 있어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얘기해 주는 게 그냥 다 대출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출을 피해자면 다 받을 수 있어 라고만 한다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될 텐데 이 대출마저도 피해자 중에 어느 일부만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피해자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처한 그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실질적인 구제안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부 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선이 빚어져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놓고 있는데 선구제 후에 회수하겠다. 사실 이것이 골자였잖아요. 지금 이러한 방안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조, 처음에는 5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5조의 계산 방식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뭐 더하기만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 국토부에 묻고 싶은 게 보증금을 전액을 다 돌려주려고 그런 계산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특별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전액을 다 돌려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채권을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중에 그 채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은 최소 30% 이상은 보장을 해주자. 이게 지금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1조도 안 들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피해자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선택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거를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또 일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선고제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반인들이 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찰서를 쫓아가야 되고 법무사를 쫓아가야 되고 변호사를 쫓아가야 되고 또 법원의 경매장을 쫓아가야 되고 이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을 일반 피해자들이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반 피해자들이 생계를 못 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직장을 쫓겨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국가가 채권을 매입을 해줌으로써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인 정부가 이 모든 과정들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은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 후에 6번째고 법안 기준으로는 10번째 거부권이 지금 행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책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거부권을 혹 쓸까라는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할 민생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이 거부권을 쓰지 마셔야 되는 이유는 정말 지금 국민의힘 슬로건이 민생부터 살리겠다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민생이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안 된다, 이게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무조건 거부하고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을 왜 세금으로 보전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피해자들이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국의 복음성가 기적의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고난과 슬픔을 겪을 때 하느님께서 기적을 통해 도움을 주신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서 부른 한 트로트 가수의 열창 때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문제아였지만 음악을 통해 파바로티를 닮은 음악가로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느님의 기적이라는 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적의 하나님을 열창했습니다. 그 가수는 바로 가수이자 성악가인 김호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 씨는 기적의 하느님에게 감사가 아니라 고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사실이 드러나자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증거를 없앴습니다. 도망치고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버텼습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에 들끓는 와중에도 김 씨는 공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팬들 앞에서 억울하게 죄를 지은 희생양처럼 행동하며 동정심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자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과한다는 말과 달리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자세입니다. 김 씨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 씨의 일부 팬들의 어긋난 사랑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은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일방적으로 그를 감쌉니다. 혐의 내용은 김 씨에 대한 언론의 조작과 공격이라고 봅니다. 어떤 팬은 하느님에게 김 씨를 지켜달라는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노래는 김 씨가 열창했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 씨와 그의 일부 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느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김 씨와 일부 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상식과 도덕성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라 강성 팬덤이 지배합니다. 강성 팬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정치를 해석합니다.
사실이 드러나도 공작과 조작이라고 거부합니다. 우리 정치인, 우리 진영, 우리 정당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팬덤을 배경으로 불법을 저지른 정치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짓말, 버티기, 희생양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 흔한 자숙의 모습도 없습니다. 독재 우는거리며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도덕성과 상식은 삐뚤어진 사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짓에 참이라고 말하고 참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다시 거짓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도덕과 상식이 흔들리는 걸 바라만 볼 수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바른 양심을 키워야 합니다. 바른 상식과 도덕을 가진 이로 거듭나는 일이 바로 하느님이 바르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사제에 놓은 제목은 김호중은 왜 거짓말을 했나입니다. 우리 사회에 삐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참된 사랑이 넘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하루하루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시간일 겁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더 이상 피해자들의 희생이 없도록 21대 국회가 마지막 소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CPBC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